TV에 나오는 분들 보시고 또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분도 다 이불킥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그 사람 욕해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 애들이 저를 존경하기만 하겠습니까? 엄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좀 해봐. 이렇게 얘기 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하는 한 부분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직장 나가서 실수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잘못한 거 많고 내 가족 중에서도 나는 늘 모질인 것 같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가, 때론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우리나라가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현재의 삶의 문제를 다 과거에서 찾아내고 그 과거의 문제들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피폐한 삶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또 마치 공식처럼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이론인 겁니다. 사람의 삶을 또 그리고 사람의 생애를 연구하는 분야가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할 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에 과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련된 이론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의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꾸 만들어가고 또 생성해가고 그렇게 구축해 가면서 내 인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내 부모님의 영향 어떻게 안 받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이를테면 나에겐 유전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전반기, 그 중에서도 초반기에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분들 전적으로 부모님, 주 양육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부모, 괜찮은 부모, 훌륭한 부모, 의미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부모를 우리에게 그렇게 온 그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나를 방임했고, 때로는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들이 나에게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나에게 상처였고 혼돈스럽고 나에게는 고통을 준 바로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모든 것들로 살아가야 되나?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럼 이 모든 상황은 변치 없는 상황이고 나에게 운명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향받은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걸 전생에 통틀어서 봤을 때 그 영향력은 불과 한 30% 남짓이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 우리는 그렇게 부모의 품속에서만, 그 틀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집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와의 접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를 새롭게 만나고 새 세상에 눈뜨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책을 만나고 또 다른 직장에서 또 다른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에 눈뜨고 그 세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세계를 수용하면서 내 것으로 또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성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머지 부분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받은 영향력이 안타깝게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린 더 좋은 것을, 더 의미 있는 것을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또 선택해 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조형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생애가 굉장히 또 길어졌잖아요. 그 길어진 생애를 보자면 내 부모가 나에게 미친 영향력은 오히려 더 작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내 친구나 혹은 내 배우자, 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들이 나를 오히려 더 오랫동안 조형 만들어가고 오랫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서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쩌면 인생이 더 길어지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가 봤던 30%보다 더 적은 퍼센티지가 내 부모가 나에게 미친 영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 부모 탓할 것 없다, 그리고 세상 탓할 것 없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에 나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까, 어떻게 구축을 해갈까,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고개를 들고 더 시선을 더 깊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주파수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돌리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방향을 맞춘 거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인생에도 좀 주파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주파수라는 게 어렸을 때는 남이 맞춰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가 주파수를 내가 알아서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어린 시절이 있고 조금 컸을 때가 있고 또 청소년기 때가 있고 더 지나고 나서는 청년기가 있고 이어서는 또 중년기 또 노년기, 이렇게 인생의 흔히 발달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어쩌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이걸 흔히 심리학자들은 이걸 발달 단계에 따른 인생 과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쉽게 또 수월하게 좀 보자면 이걸 우리는 채널이라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주파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심리학자들에 의하자면 인생이 에릭 에릭슨 같은 사람은 8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마다 인생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단계마다 숙제를 잘하면 이 사람은 청소년기 이후로 삶이 예측이 된다 그래요. 예측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잘 살아갈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게 힘들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잖아요. 에릭 에릭슨의 이 얘기에 따르자면 영아기 때는 우리 인생 숙제가 신뢰감이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부모가 나를 안전하게 전 먹여주고 축축한 이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이 세상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이게 나중에 남은 생애 동안엔 이 부모를 믿을만 할 때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도 믿을만 할 거야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중요하구나. 또 조금 더 커서 애가 자아가 딱 발생하고 이럴 때에는 이 두 번째 시기엔 자율감이 되게 중요하대요. 자율감이라는 건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유로운 마음을 이런 자율감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뭐랄까요, 이 시공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갖는 거라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때 옆에 잘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면 이 자율감도 잘 확보가 된대요. 또 그랬다가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닌 요 시기 우리가 흔히 훈육 많이 한다 이런 시기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경계, 울타리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내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도성이다. 요 시기 인생의 과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가게 되면 근면감 같은 거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목표 세우고 그거에 한번 도전해서 도달해 본 적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근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더 커서 사춘기 돼가면 그때 우리가 왜 정체성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런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청년기가 딱 되면 난 드디어 이제 생산할 시기야. 이때는 내 나름대로 삶을 막 만들어가야 될 시기야. 그래서 이 청춘기를 지나서 청년기 때에는 이런 친밀감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사회생활과 확장하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지평을 넓혀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기가 되면 이때는 생산기예요. 어린 아이들도 키우고 동시에 위에 부모들도 부양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생산성도 높이고 이런 식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제 인생을 한번 통합해 봐야 되겠어.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꽤 있으니까 그래, 남은 인생 정리하면서 남은 인생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 볼까? 이게 이제 에릭 에릭슨과 같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삶의 숙제라는 거를 이렇게 다 감당을 하는데, 삶의 숙제도 있지만 삶의 욕망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때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 이 에릭 에릭슨의 8단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기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숙제하면 괜찮아. 이게 바로 이 수정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인데, 그 주파수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자면 이 수정론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새롭게 욕망하면서 그 좋은 곳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될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 각각의 발달 단계에 나와 있는 과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이때 요거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하고 있다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요걸 알아채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는데요. 이미 수많은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 중에 하나를 딱 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답들 중에 내 인생 요맘때쯤에 요거 하면 맞아?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정글에 그래도 그 정글 헤쳐나갈 칼자루 하나 있으면 딱 되는 거거든요. 짧은 단도 하나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단도 가지고 헤쳐갈 때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를 한 심리학자들이 요때 요맘때 요거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잊지 않고 한 번씩 짚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청년기를 살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해가면서 조금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이렇게 적절히 해가고 있다면 아, 나 인생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내가 좀 중년이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유 힘들지만 내 아이 키우면서 내 배우자와 함께 또 내 부모 이렇게 부양해 가면서 그래도 뭐 허덕허덕 산다 하더라도 이건 매일매일 하루하루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면 내 인생 괜찮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고 있다면 내 삶에 대해서 그래도 나를 좀 용서하고 나랑도 좀 화해하고 그런 과정에 자식들 또 내 후배들 또 내 손주들하고 어우 그래 나쁘지 않아 이 인생 그래도 험하지 않았어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과 적절히 조우하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 괜찮았어 이렇게 적어도 B 이상의 점수 또 B 플러스 인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에 내 행복이라는 주파수 끊임없이 날아가서 어디쯤 그 답을 찾을지 모르는 그 시점에 요 정도면 괜찮았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적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현장에 이혼하러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는 이혼식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은 공식적으로 모두 앞에서 하지만 이혼은 몰래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경험을 왜 그렇게 몰래 하겠어요? 그렇게 몰래 하다 보니까 마치 끝나지 않은 애도를 계속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종의 관계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제가 제 상담 현장에서 이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이나 이혼식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일종의 인생에서의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통과 의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과 의례들 중에 왜 굳이 하필 우리는 어른이 될 때 어른식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 영어로 이 식이라고 하는 게 리추얼, 의례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 곧 A라는 방에서 B라는 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문지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방에서 B라는 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실에서는 TV를 보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고 방에 들어가면 뭐 자기만의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잖아요. 각각의 방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A라는 역할에서 B라는 역할로 넘어갈 때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인식이라는 걸 했죠. 성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20살 됐으니까 뭐 장미꽃과 향수와 뭐 키스를 주겠어. 이게 굉장히 산업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이 자본이 함께 섞여가면서 사실 이 성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형편없는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성적인 과정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성인식 한다 그래서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머리를 올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린아이에서 이제 머리를 올리고 성인 사회로 진입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급제를 하면 사모관대 같은 걸 쓰죠. 그리고 이런 사모관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사모관대를 쓰는 거예요. 평민들도 한 번쯤 이렇게 위쪽에 양반들이 사용하는 그 사모관대를 한번 써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사모관대를 쓰면서 그리고 홀레복을 그렇게 입으면서 새로운 지점, 곧 사회적으로도 상부로 올라가고 동시에 인생에서도 하나의 상승 곡선을 탈 때 첫 번째 지점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 결혼식에서 사모관대를 쓰는 거거든요. 머리를 올리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성도 쪽을 짚고 남성도 상투를 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이 혼례잖아요. 성인식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심정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자가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의미 있는 새로운 자태를 갖추는 그 과정, 이걸 하나의 리추얼, 의례를 치르도록 하고 이걸 사회가 이 의례의 장을 만들어주면서 성인식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성인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어른이 되는 하나의 식으로 그런 모든 의례가 사라진 지점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넘어가는 지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어른식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 둘은 다 성인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와 가까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을 모두 본 그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들이 만 20살이 되었을 때 어른들의 덕담을 주고 어른들이 하나씩 의미 있는 선물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른의 영역으로 초대를 하고 어른으로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게 어른식이라고 생각해요. 장미꽃과 향수와 키스, 이게 바로 성인이 아니고요. 그 더 큰 어른들이 어른의 사회를 초대해주고 좋은 덕담을 통해서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과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해주는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저는 이게 다른 집 아이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로서 마침표를 찍고 어른으로서의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른식은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합니다.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 어른의 옷을 입고 어른의 생각을 하고 어른의 눈빛을 갖추고 어른의 말을 하고 어른으로서 동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닙니다. 나이 들고 그리고 늙어간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할 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른식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정신적인 또 다른 영역에 들어가고 또 다른 영역에서 어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어른식이라는 말을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런 어른식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른식을 하면서 어른의 마음가짐과 어른의 행위, 어른의 말, 어른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른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건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을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내 일을 내가 알아서 척척해내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도 갖추고 있는 그 사람. 또 민주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도 알지만 이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른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시민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의 멤버로서도 있지만 내가 여기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 책무까지 아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아울러서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목표가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컸다면 전 이 사람을 감히 어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쟤는 자존심이 세. 쟤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마음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안쪽에 강력한 고갱이 같은 심정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그 순간에도 나라는 존재가 머물러 있고 살아있고 생존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나를 지켜내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눌리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 사회 속에서 나를 마치 드러내는 것 같은 마음 같아서 부정적으로 쓰이고요. 또 이게 좀 강해지면 약간 이기성도 보이는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주지 않고 스스로를 환대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최저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감은 자존심을 넘어서 있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감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존재하기도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그 순간에 자기를 지탱할 힘을 갖추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존재하는 것 그 다음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나아가지 않죠. 옷을 입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옷 정도가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게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역할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기능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한다는 건 나라고 하는 기본의 자존 위에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옷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이 자신감은 보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채로운 겁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다채롭고 계절마다 내가 옷을 입는 것이 다른 것처럼 자신감의 정도도 달리할 수 있고 자신감의 방식과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게 할 수 있겠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내 안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다의 풍랑이 일렁일렁 일어갈 동안에
이 심리적 소도 같은 것이 자존감입니다. 소도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만 시대에 마한지난 편한 이 시대에 왜 종교 행위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은 범죄자가 이 안에 숨어들어도 절대 잡을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공간은 내 안쪽에 심리적 포만감을 획득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잘 흔들리지 않고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고 내 안쪽에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공간이어서 이 공간은 사람마다 다 그 평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좁은 운동장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 쓸 텐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운동장이 넓은 사람이겠죠. 관대하겠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도 수용성도 크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겠죠. 반면 이 운동장이 좁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늘 이 공간을 뺏길까 봐 쩔쩔매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공간에 너무 좁다 보니 다른 사람을 들일 여지도 없는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자존감을 갖고 있다. 자존감이 높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운동장이 넓다. 이 안에서 넓은 사람은 축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좁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공기놀이도 하기 어려운 거겠죠. 자기애를 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다 자기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조금 나누어서 이기성과 이기주의로 살짝 나누어 본다면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특별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보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기주의는 달라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돼. 그러나 나만 살면 다른 건 무참히 무너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이런 신념을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기주의는 반드시 살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감정이고 또 그런 신념일 겁니다. 이기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애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건강하게 무너져 본 적이 있는 자가 선택한 자기 개념이에요. 제가 최적의 좌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건 사람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어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 능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애라고 하는, 특별히 건강한 자기애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건강한 자기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믿는 건 이거는 잘못된 자기애뿐만 아니라 이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 갖춘 수준의 자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옳게 사랑하고 또 기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거겠죠. 이불킥은 다예요. 저도 하고 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불킥 안 한 사람이면 이불이 없어서 이불킥을 못한 걸 거예요. 다 인간이 다 취약합니다. 한심하고 멍청하고 어떨 땐 불쌍하기까지 하잖아요. 왜 나는 늘 후회하는 인생인가? 왜 나는 늘 반성하며 사는가? 그 마음으로 적어놓은 반성문도 치자면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투성이인 나와 관련해서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 성찰력이에요. 성찰이라고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한 부분도 알고 있지 만 못난이 나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찰력의 핵심은 뭐냐면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불킥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이 이불킥을 하더라도 조금 덜 차게 되는,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덜 하는 나, 이런 나를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못난인 걸 어떡합니까? 내가 다 못난이고 이렇게 멍청하고 한심하고 BING 빙구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이 다 빙구예요. 그러나 어제의 빙구보다 오늘은 좀 더 나은 빙구가 되자. 어제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실수 덜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은 되어가는 존재인 겁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이고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나 나의 멘토나 다 같이 모자란 지역에서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 더 완성체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 뿐인 거지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TV에 나오는 분들 보시고 또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분도 다 이불킥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그 사람 욕해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 애들이 저를 존경하기만 하겠습니까? 엄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좀 해봐. 이렇게 얘기 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하는 한 부분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직장 나가서 실수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잘못한 거 많고 내 가족 중에서도 나는 늘 모질인 것 같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가, 때론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 더 잘난 척하고 나선 척하고 나와서 그래 난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남들 모르는 구석에서 다 벽에다 자기 머리 찢는 겁니다.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의 이불킥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누구나 그렇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은 가진 만큼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배운 만큼 힘들어하고요. 그러면 가지지 말고 배우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사는 건 우리가 비참하다 말하죠. 그러나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내가 못 가진 것 사이에서 균형점을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는 평균값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불킥 한다면 나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불킥을 한다면 나는 내일은 이불킥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점검을 해보신다면 다음번엔 이불킥을 하더라도 덜 할 것이다. 또 이불킥을 덜 할 뿐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순간도 올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다고 내가 바보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심한 인간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한 번 한 적도 있겠지만 다음번에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번에 조금 덜 해야 되겠다라고 그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되어가는 인간,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